자, 이제는 2019년도 2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정보전송 일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GHz의 직접 확산 시스템이 자 20km 보호입니다. 보호 속도예요. 보호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자, 20Mbps의 확산 보호를 BPSK 변조시킬 때 이 시스템의 처리 이득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대역 확산 기술에서 처리 이득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이제 확산 이득이라고도 하죠. 처리 이득을 구해라, 확산 이득을 구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득은 개인이라고 G를 쓰고요. 처리 이득은 첨자로 보통 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이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확산을 시키기 전에 어떤 비트 레이트,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트의 약자 R을 쓰고요. 비트의 약자 B를 첨자로 써가지고 비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비트 속도죠. BPS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을 시켰을 때의 속도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일명 칩 속도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확산을 할 때 이용하는 것이 PM 코드죠. 그 PM 코드의 길이가 칩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칩수에 따라서 이제 확산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칩 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레이트 약자 R과 칩의 약자 C를 써서 이걸 칩 레이트, 칩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처리 이득이에요. 그래서 처리 이득을 구해보면, 자, 일단 비트 레이트를 구해야죠. 자, BPS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확산을 하기 전의 속도는 지금 보호 속도로 주어졌어요. 보호 속도가 주어졌을 때 BPS를 구하는 방법은 N 곱하기 B죠. 이게 이제 보호 속도라고 제가 흔히 쓰는 기호예요. 이게 보호 속도가 이게 20km 보호라고 이제 주어졌고요.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변조 기술이 BPSK예요. 2진이죠.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이 보호 속도나 BPS가 같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 레이트가 20km BPS다 이 말이죠. 같다 이 말이죠. 속도가. 그러면 칩 속도는 주어졌죠. 여기에 20Mbps의 확산 보호를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메가니까 10의 6승이죠.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는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승은 약분하고 3승이 남죠. 3승이니까 1000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득은 1000배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1, 2, 3, 4를 봤더니 dB로 구했잖아요. 우리가 처리 이득을 이제 dB로 구해라 그러면 10로그를 취하시면 됩니다. 10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로그 1000이니까 10의 3승이 되죠. 그럼 로그 성질에서 3이 앞으로 가서 30이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30dB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다중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집중화 장치하고 다중화 장치의 차이점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하나의 고속 채널이죠. 하나의 고속 채널이에요. 고속 채널에 다수의 이제 저속 채널들을 이제 하나의 고속 채널에 보내는 기술이 다중화 기술과 집중화 기술이죠. 그래서 저속 채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대역폭의 합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대역폭의 합이 이 고속 채널의 대역폭, 이게 5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대역폭의 합이 이 고속 채널의 대역폭과 같은 것이 다중화 장치의 특징이죠. 그래서 속도가 같으니까 뭐예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길을 대역폭을 적당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상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항상 얘는 이쪽으로, 항상 얘는 이쪽으로, 항상 얘는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보내고 안 보내든 간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한마디로 여기가 저속 채널이 모두 전송을 하더라도 속도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적 변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적 변환이 가능한 것이 다중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화 장비보다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회선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다중화 장비의 특징입니다. 이 반해서 이제 집중화 장비는 저속 채널의 합이 크거나 같죠. 오히려 이제 커버리니까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속도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적 변환이 안 되고 동적 변환을 하는 것이 이제 집중화 장비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화 장비가 더 다중화 장비보다 복잡하고 비싸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다중화 장비니까 이 회선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제어가 필요 없으니까 집중화 장비보다는 좀 저렴하다. 뭐 이런 특징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하나의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다. 맞죠? 그 다음에 정적인 장비예요. 정적인 공동 이용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하는 건 아니에요. 이 1번 채널에 오는 요 채널의 데이터들을 이제 직렬 전송하는 겁니다. 단 이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뿐이지 각각은 직렬 전송하는 거예요. 병렬이 아니라 직렬 전송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물리적인 회선을 통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겠죠.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중화, 다중화 장치에 대해서 한목의 이제 정리를 좀 밑에다 해놨습니다. 다중화 장치는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고속 채널에 물리적으로 나눠가지고 직렬로 전송하는 장치로 정적인 공동 이용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다중화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QAM. 직교 진폭 변조죠. 자, QAM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QAM은 디지털 변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디지털 변조 QAM은 ASK 방식과 PSK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명 A자를 따고요. P자를 따서 키잉의 약자 K를 붙여가지고 일명 APK라고도 부르는 것이 QAM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건 뭘까? 자, 입력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는 ASK가 있죠. 입력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최소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FSK가 있겠죠. 디지털 변조에서는 진폭 신호에 따라서 적은 전력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시키는 방식이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송파의 진폭 위상입니다. 진폭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ASK, 위상을 변화시키는 걸 PSK 이렇게 말을 하죠. 데이터에 따라 변화시키는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의 혼합 방식이다. 그래서 일명 APK라고도 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DPCM. 자, PCM에 D가 붙어 있는 것은 디퍼런스. 차동 PCM 방식이다 이 말이죠. 자, D가 붙어 있는 것은 H키가 있다 그랬어요. A가 붙어 있는 건 적응기가 있다 그랬고, 둘 다 붙어 있는 건 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붙어 있는 것은 H키가 있어요. 그래서 H키에서 H가는 H값과 실제 표본값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표본값과 H값의 차이를 양자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PCM은 보통 이제 8비트 양자화 부호를 하는데 DPCM은 4 내지 5비트 양자화 부호를 함으로써 정보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DPCM 송신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랬어요. 송신기, 핵심어가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H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화를 해야 되니까 양자화기나 그 다음에 부화를 해야 되니까 부화기는 있어야 되지만 복호기는 이제 수신단에 있는 거죠. 이 복호기는 수신단에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문제로 가죠. 자, 마이너스 2dB/km입니다. 우리 이제 광섬유에서 이제 손실을 나타내는 단위는 기본 단위가 이제 킬로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1km당
마이너스 2니까 2dB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의 손실을 가지는 케이블의 시작점에서 전력이 그래서 시작점의 전력, 입력 전력이 되겠죠. 입력 전력이 4mW였다면 5km, 이제 거리가 5km 떨어진 곳에서의 신호 전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km당 2dB가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5km가 갔을 때는 5배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dB의 어떤 손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입력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출력 전력은 얼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10로그죠. 10로그. 자,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 입력 전력은 4mW고 출력 전력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걸 구했더니 마이너스 10dB가 나와야겠죠. 이걸 푸시면 돼요. 그러면 10 약분이 되고요. 밑이 11로그니까 걸어 4mW분의 출력 전력은 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예요. 걸어 P0 출력 전력은 넘기면 이게 0.1이니까 0.4mW가 답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30m 높이의 빌딩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로부터 주파수가 2GHz인 전파를 송출하려고 한다. 이 전파의 파장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파장 구하는 걸 아셔야죠. 람다는 F분의 원래 전파의 속도 V죠. 근데 자유공간이라고 보고 자유공간에서는 전파의 속도가 뭐와 같아요? 빛의 속도 C하고 같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주파수가 얼마예요? 주파수가 2GHz예요. 그러면 2 곱하기 기가는 10의 9승이고요. 광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m/s죠. 그럼 이건 이제 1.5가 되고요. 자, 나누면 이게 밑에 10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하면 0.15m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 1, 2, 3, 4에 보니까 다 cm로 구했네요. 그러면 10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5cm가 파장이 되겠죠. 파장.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15cm.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7번으로 가죠.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특징이 아닌 거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는 원래 처음 나올 때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대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UHF 대, SHF 대에 걸쳐 있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대다 그랬습니다. 얘는 300메가에서 3GHz 대역이고요. 얘는 3GHz에서 30GHz 대역이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면 일반적으로 넓게는 1GHz에서 30GHz를 보고요. 좁게는 1GHz에서 10GHz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때 그래요. 어쨌든 간에 주파수가 아주 높은 기가대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징을 공부할 때 주파수가 높으면 첫 번째 생각할 게 직진성이 강하다. 회절성이 약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시권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시거리 통신에 이용하는 주파수대가 바로 뭐다? 마이크로웨이브대다.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각종 잡음에 강하죠. 주파수가 높으면 잡음에 강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음으로써 잡음에 강하다. 뭐 이런 특징들은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할 때 파가 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파를 발사할 때 집중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고이득의 고지향성 개구면 안테나가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고이득의 고지향성
안테나를 쓰는 주파수대가 마이크로웨브대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개구면 안테나를 많이 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웨브대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음이 강하니까 전리층 같은 걸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웨브대죠. 우주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전리층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통신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주파수가 높음으로써 대역폭이 높죠. 그래서 광대역 통신이 가능해요. 광대역. 그래서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죠. 대역이 넓으니까 이 대역을 나눠서 여러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중통신이 또 가능하죠. 다중통신. 그래서 다중통신이 가능한 주파수대가 마이크로웨브대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들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나열을 제가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웨브 통신의 특징은요,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광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거리 통신을 해야 돼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송수신점 사이에 산악이라든지 지형에 장애물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거리 외 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수시점 사이에 중계기를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중계기조차도 가시권이 확보돼야 되니까 산 정상이라든지 그 위쪽에다가 높은 곳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브대 중계 방식이 또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중계 방식에 사용되는 4가지 중계 방식: 직접 중계 방식,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 그 다음에 변복절을 반복해서 보내는 건파 중계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무급전 중계 방식, 이런 4가지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파장이 짧다는 거죠.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죠. 파장이 짧으므로 안테나를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이득의 고지향성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면 안테나를 보통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잡음의 영향이 적다 했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잡음에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MB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 1대1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산 조건에 따라서 정성 품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점이죠. 그 다음에 보안에 약하다. 이 2가지는 단점이에요. 자, 마이크로웨브 특징이 아닌 거 한번 보죠. 장거리 통신은 중간에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거리 내 통신으로 장애물이 없는 거리 내에서만 가능하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죠.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협대역은 아니죠.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겠죠. 그 다음에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겠죠. 4번은 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강도 변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빛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변조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일명 IM 방식이라고 그래요. IM. 자, 이 I가 intensity, 빛의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M은 modulation, 변조를 말하는 거죠. 빛이 강하냐 약하냐로 0과 1을 구분해서 보내는 변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도 변조 방식이라고 그래요. IM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IM 방식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답은 이제 4번이에요. 4번인데 발광 디바이스. 자, 대표적인 게 LED죠. 레이저 다이오드. 물론 이제 LED도 있지만 레이저 다이오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발광 소자를 이용한 휘도라는 것은 이제 빛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밝기.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의 강도를 어떤 그 빛이 나오는 그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좁을수록 빛이 강할수록 휘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에도 이제 휘도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의 모양을 이렇게 사인파다 이런 걸 볼 때 휘도를 조정하면 이게 넓게 퍼지면 희미하게 보이고 선을 얇게 그리면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휘도가 높은 거죠. 빛의 강도를 빛의 면적으로 나눈 거죠.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걸 휘도라 그래요. 그래서 휘도가 강하냐 약하냐로 변조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 디바이스의 휘도를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1이냐 0이냐 신호에 따라서 1은 강하게 0은 약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휘도 변조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IM 방식이라고 합니다. 광강도 변조 방식이라고 해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파장이 서로 다른 광신호 간에 상호 간섭을 받지 않는 변조 방식. 이거는 이제 파장 분할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중화 방식 중에서 파장을 구분해서 보내는 WDM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강도 변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광강도 변조는 IM이라고 합니다. Intensity Modulation. 빛의 강도를 가지고 변조하는 기술이죠.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즉 1과 0의 디지털 신호로 만든 다음 이것을 가지고 발광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LD 같은 거, LD의 휘도, 빛의 밝기라겠죠. 휘도를 변화시켜 광펄스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휘도에 대한 설명도 써놨어요. 휘도란 광원의 광도를, 빛의 색이죠. 광도를 그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양으로 일루미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빛의 강도를 가지고 변조하는 기술을 Intensity Modulation, 강도 변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다중모드 광섬유. 자, 우리가 이제 다중모드 광섬유가 있고 단일모드 광섬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쿼죠. 빛이 지나가는 하나의 쿼에다가 빛이 입사하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 각도가 있다겠죠. 임계각 이내로 빛을 발사해 가지고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빛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각도를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전반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각도를 조정해서 하나의 코어에 여러 개의 빛을 보내는 이런 모드를 다중모드라고 하죠. 다중모드. 근데 이제 빛을 하나만 보내는 걸 뭐라고 해요? 단일모드라고 합니다. 단일모드. 그래서 다중모드 광섬유와 단일모드 광섬유가 있는데 특징을 꼭 구분하시라겠죠. 단일모드 광섬유가 좋다겠어요. 그래서 대고장이다.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대용량, 고속도, 장거리 전송을 할 때는 뭐가 유리하다? 단일모드 광섬유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단일모드 광섬유의 단점은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가 까다롭고 제조 및 그 다음에 이제 얇게 만들다 보니까 접속이 어렵죠. 그래서 접속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 및 접속이 까다롭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중모드 광섬유는 속도도 느리고 용량도 작고 장거리 전송도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은 뭘까요? 만들기 쉽고 접속이 쉽겠죠.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런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퍼지는 현상, 분산. 우리가 이제 단일모드 광섬유에서는 하나의 모드만 보내니까 하나의 빛만 보내기 때문에 얘는 색분산만 있습니다. 색분산. 다른 말로 모드 내 분산이라고 하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중모드 광섬유는 모두 간 분산이 있어요. 모두 간에 일어나는 분산이 있어요. N은 없는데 N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간 분산을 줄여서 이제 모두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두 내 분산을 뭐라고 해요? 색분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내 분산도 있고 모두 간 분산도 있는 것이 다중모드 광섬유고 색분산, 즉 모두 내 분산만 있는 것이 단일모드 광섬유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다중모드 광섬유에서 이제 분산 중에서 모두 간 분산이 이제 색분산보다는 더 크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을 한 번에 모아봤어요. 이제 광케이블 전송 모드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단일모드 광섬유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코어 내부에 빛이 하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파 모드가 한 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파 모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모두 간에는 간섭이 없죠. 그래서 모두 간 분산이 없는 거예요.
모두 간 분산이 없는 거예요. 모두 간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간에 간섭이 없으므로 광선이 도착하는 시간차가 생기지 않아서 고속, 대용량, 장거리 전송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단일 모두 강섬이라고 제가 그랬죠. 단점으로는 이제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인데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 및 접속이 까다롭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거리 전송에는 적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고장이다, 대고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러면 다중모두 강섬에는 광섬의 속을 지나는 전파 모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제 다중모드라는 말을 쓰고요. 전파 모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모두 간 간섭이 있어요. 모두 간 간섭. 그래서 모두 간에 일어나는 분산 현상이 생긴다. 모두 간 분산을 모두 분산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두 간 간섭이 있기 때문에 광선이 도착하는 시간차가 생겨서 고속 대용량 전송에 불가능한 것이 이제 다중모두 강섬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코어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제조 및 접속은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장거리 전송에는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거리 전송에 적합한 것이 다중모두 강섬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3개에도 부족할 만큼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모두 강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코어 내를 전파하는 모두가 여러 개 존재한다. 이게 다중모두죠. 모두 간 간섭이 있어 전송 대역이 제한되죠.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건 단일모두 강섬이에요. 틀렸죠? 단일모두 강섬이보다 제조 및 접속은 용이하죠. 굵게 만들어도 되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원신호 속도, 그다음에 샘플링 방식, 베어러 속도가 잘못 연결해진 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원신호 속도가 이제 앞에 있는 게 원신호 속도고요. 이게 이제 원신호 속도죠. 원신호 속도고, 샘플링 방식은 이게 다 보니까 단점이네요. 하나씩 샘플링 한다 이 말이죠. 타가 하나 움직일 때 하나씩 샘플링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와 샘플링 속도는 같겠죠. 하나씩만 샘플링 하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 같은데 얘는 틀리잖아요. 이건 벌써 답이 틀렸어요. 잘못된 거 골라라.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러 속도는 이 속도에다가 6분의 8만 곱하면 됩니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기 때문에 두 비트가 많아요. 그래서 6분의 8을 곱하는 거예요. 베어러 속도를 구할 때는 이 BPS에다가 6분의 8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에다가 6분의 8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곱하면 이 값이 나와요. 이것도 여기다 이걸 곱하면 이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틀렸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건 이제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6이 12, 200이 되죠. 200에다가 이제 8을 곱하면 1600이 돼야 되는데 틀리잖아요. 그죠? 1600은 1.6 kbps가 돼야죠.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이래저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통신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에는 직렬 전송이 있고 병렬 전송이 있어요. 이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의 특징 구분하는 것도 별표 3개에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하죠. 일단 원거리 전송에는 직렬 전송을 쓰는 거예요. 근거리 전송에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병렬 전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컴퓨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외부로 나갈 때는 직렬 전송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병렬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는 이 병렬 데이터를,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 개를 이제 최소도 빨리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외부로 보낼 때는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직렬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단에서도 이제 직렬로 온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병렬 변환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직렬 전송이에요. 직렬 전송에는 직병렬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병렬 전송은 어때요? 선이 어차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병렬 처리한 데이터를 그냥 각각 보내면 되니까 직병렬 변환 장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병렬 처리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내는 속도가 빠르고 받는 속도가 느리면은 데이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죠. 처리 못하고 상실되는 데이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수신단에 버퍼라는 어떤 보조 기억 장치, 버퍼라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송수신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바쁘니까 천천히 보내. 뭐 이런 신호들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스트로브와 비지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스트로브와 비지라는 신호가 이제 필요한 방식이 병렬 전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정리를 해놨죠, 제가. 데이터 전송을 전송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일단 직렬 전송은요,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일단 느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송 비용은 저렴하죠. 선을 하나만 깔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거리 전송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직렬 전송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병렬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야 되고, 하나씩 온 것을 다시 병렬 데이터로 묶어서 처리해야 되니까 직병렬 변환 회로가 필요하다. 요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것이 직렬 전송이에요. 근데 병렬 전송은 속도가 빨라요. 선이 여러 개니까.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선을 여러 개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는 이런 걸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신호들은 거의 직렬 전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병렬 변환 회로가 따로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송수신 간의 처리 속도가 달라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스트로브와 비지라는 어떤 신호가 필요한 방식이 바로 뭐예요? 병렬 전송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스트로브와 비지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병렬 전송의 특징이라는 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병렬 전송을 물어봤어요. 특징이 아닌 거. 자, 병렬은 원거리 통신에 사용하지 않죠. 바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송수신 사이의 동기를 위한 추가적인 타이밍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부가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다량의 정보 전송에 유리하죠. 그래서 병렬 전송이 다량의 전송에는 유리한 거죠. 비용이 근데 많이 들죠. 선이 많아야 되니까.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국간, 신호 메시지와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IAM은요, Initial Address Message 약자죠. 그래서 호 설정 요청 메시지 맞습니다. 자, 2번은 ACM이라고 해서 Address Complete Message. 호 설정 수락이 아니고요. 수락 메시지가 아니고 얘는 설정 완료 메시지죠. 완료. Complete니까. 완료 메시지입니다. 호 설정 완료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L은 릴리스 메시지라고 해서 호 해제 요청 메시지 맞고요. 그다음에 RCL은 릴리스 컴플리트 메시지 그래서 호 해제 완료 메시지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ACM은 호 설정 완료 메시지입니다. 이 컴플리트가 이제 완료라는 뜻이죠. 완료 메시지다. 이렇게 고쳐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이제 4가지의 메시지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새로 나왔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으로 가죠. 다음 중 플래그 동기 방식에서 프레임에 정보부가 연속적으로 1이 5개 존재할 경우에 그 다음에 0을 삽입하여 플래그의 비트 패턴과 구분되도록 하는 조치. 자, 우리 이제 플래그 비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이 양쪽에 있고 이제 1이 6개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플래그 비트예요. 그래서 이 플래그 비트에 이런 신호가 오면 프레임의 시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의 끝에도 이 신호가 있어요. 플래그 신호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호가 플래그 비트인데 이 플래그 비트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에 데이터 안에 이런 비트가 와버리면
중간에 시작해놓고 중간에 0이 오고 1이 6개 와버리면 이렇게 와버리면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프레임이 끝난 줄 알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호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1이 5개가 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오면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1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그냥 0을 삽입해 버려요. 1이 5개가 오면 뭘 지우고 삽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0을 더 추가로 넣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하게 되면 1이 6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 프래그 비트가 이 데이터 안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1이 5개 온 다음에 오는 0은요. 1이 5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0은 무조건 지워버려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송신단에서 비트 스토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트 스토핑이라고 하거든요. 비트 스토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수신단에서는 1이 5개 온 데이터 다음에 0이 오는 것은 지워버리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비트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래그 동기 방식에서 데이터 투명성을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트 스토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비트 스토핑이란 자, 우리가 HDLC 프로토콜에서요. HDLC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제로 삽입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스토핑을 다른 말로 이제 제로 삽입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0을 삽입했다 이 말이죠. 정보의 1이 5개 이상 연속되면 다음에 0을 삽입하여 전송하게 된다. 수신 측에서 플래그를 이용하여 동기를 맞춘 다음 정보부를 읽을 때 1이 5개 연속된 뒤에 붙어 있는 0은 자동으로 제거시켜버려요. 제거하고 다음 데이터를 붙여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1이 5개 온 다음에 0이 오는 것은 무조건 비트 스토핑 했다고 보고 지워버린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비트 스토핑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비트 패턴도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 스토핑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2차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거기 2차 시험에도 잘 나오는 용어예요. 14번으로 갑니다.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서브넷 마스크. 여러분들 이제 B 클래스 그러면 서브넷 디폴트형 서브넷 마스크는 A 클래스는 어떻게 돼요? 255.0.0.0이 서브넷 마스크죠. A 클래스는 그렇고요. B 클래스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0.0이죠. C 클래스는 255.255.255.0이에요. 근데 B 클래스인데 불구하고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주어져야 되는데 더 줬다는 것은 서브네팅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 밑에는 서브네팅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브넷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서브넷 수하고요. 호스트,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를 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55라는 것은요. 자, 8개의 비트가 여기 8개의 비트가 있는데 다 모두 1일 때가 255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서브네팅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0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240이라는 것은요. 이건 8개의 비트가 이제 다 서브네팅 이용된 거고. 자, 8개의 비트 중에서요. 잘 보세요. 이 8개 비트 중에서. 자, 이게 1의 자리, 2의 자리, 4, 8, 16, 32, 64, 제일 위가 128의 자리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서브네팅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 비트를 서브네팅하면 주소가 128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서브네팅하면 이걸 더하면 얼마가 돼요? 19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하면 또 요걸 더해야 돼요. 근데 이제 240이 되려면 여기까지 더해야 돼요. 이걸 더하시면 요 4개를 더하면 240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240의 주소예요. 한마디로 여기 8개, 여기 4개까지 해서 12비트를 서브네팅 했다는 소리예요. 서브네팅에 사용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4개의 비트만 호스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스트의 개수를 구하라겠는데 호스트의 개수는 2의 4비트니까 4승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모두 0인 것은 네트워크 주소고요. 모두 1일 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쓰잖아요.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러면 14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주소로 쓸 수 있는 개수는 14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네팅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서브네팅의 개수는 여기에 12비트를 썼잖아요. 8개의 비트, 4비트. 그럼 이거는 2의 12승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브넷 수는 2의 10승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2의 10승이 1024니까 물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데 계산하실 때는 2의 10승을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 이제 4만 더 곱하면 되죠. 여기다 4를 곱해야 12승이니까. 그러면 4, 4, 16에다가 2, 4, 8이니까 96이고 4, 1은 4, 4096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수는 4096이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14개인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충분히 가볍게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1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자율 시스템 AS에 대해서 용어가 나왔네요. 자율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가 이제 자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인터넷상에서 자율 시스템이라 하면요. 관리적 측면에서 한 단체에 속하여 관리되고 제어됨으로써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그룹을 우리가 AS라고 합니다. 자율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자율 시스템의 특징이 또 2번에 잘 나와 있어요.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율 시스템 번호, 자 ASN을 부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자율 시스템 내에서의 IP 네트워크는요,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 IGP라고 하죠.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이 IGP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RIP 있죠. RI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OSPF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RIP,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OSPF. 대표적인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죠. 그 다음에 타 자율 시스템의 라우팅 정보를 위해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EIGRP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요? EGP라고 하죠. EGP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EGP라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BGP가 있어요. BGP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시스템 간의 AS와 AS,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을 해주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BGP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RIP과 OSPF, 그 다음에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BGP, 이 세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틀렸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TCP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4계층 프로토콜 중에서 연결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TCP와 비연결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UDP가 있죠. TCP는 일단 연결형 서비스예요. 데이터를 보낼 곳을 이제 미리 정해놓고 보낸다는 거죠. 얘는 비연결형입니다. 비어있는 곳을 그때그때 따라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비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결형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보내요. 신뢰성. 무슨 말이냐면 전송 제어를 한다는 소리예요. 전송 제어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뭐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내요. 그래서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특징이 아닌 거 그랬는데 TCP는 일단 연결형이기 때문에 접속형이고요. 신뢰성을 확보해서 보내니까 신뢰성 서비스고 이런 혼잡 제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다 맞는 건데 데이터그램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UDP입니다. UDP가 대표적인 데이터그램 서비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번으로 가죠. 다음 IP 주소들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맞게 연결한 것은, 이 클래스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우리 이제 A 클래스부터 클래스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A 클래스는 0.0.0.0부터 자, 127점, 255점, 255점, 255까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B 클래스는 자, 이거보다 하나 숫자가 큰 128.0.0.0부터 내가 여기다 64만 더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191이 나와요. 뭐 숫자를 직접 외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C 클래스는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숫자가 큰 192.0.0.0에서부터요. 여기다 이것의 절반 32를 더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223이 나와요. D 클래스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D 클래스는 요거보다 하나 숫자가 더 큰 224.0.0.0에서요. 여기다 이제 16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239가 나와요. 뭐 E 클래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E 클래스는 요거보다 하나 더 큰 240.0.0.0부터 이거는 끝까지니까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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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는 A하고 B하고 C죠. 이건 멀티캐스트용으로 쓰는 거고요. 차세대용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 B, C만 정확히 아셔도 제가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자, IP 주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첫 주소만 보면 되죠. 자, 먼저 A는요, 165예요. 165는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B 클래스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B 클래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은 어디에 있어요? 201은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C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 65는 당연히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번으로 가죠. 자, 프로토콜의 기능. 이제 프로토콜의 기능 5가지만 써라, 6가지만 써라. 이게 이제 필답형의 2차 시험이죠. 단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의 기능은 한 한두 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10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기능 중 송신 측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기능. 이걸 뭘까요? 이것은 흐름제어겠죠. 당연히. 읽어보면 흐름제 같지 않습니까?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거. 그걸 흐름제어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흐름제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 프로토콜의 기능이 다 맞는데, 프로토콜의 기능 한 10대까지, 10가지에서 12가지, 이 정도는 기능은 종류를 외우시고 뜻도 좀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짝수 페리트 비트의 해밍 코드. 자, 해밍 코드를 여기 밑에 써볼게요. 자, 0, 자, 0, 1, 1, 0, 1, 1을 받았을 때 왼쪽에 있는 비트가 이제 수신 순서랍니다. 왼쪽에 있는 비트부터 수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다. 이런 수신 순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류가 정정된 정확한 코드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해밍 코드는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에러를 정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개의 비트 중에서 이제 해밍 비트가 있다겠죠. 에러를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밍 비트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항상 2의 n승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2의 n승 자리에. 자, 해밍 코드가 이제 몇 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자리가 2의 n승 자리. 자, 0부터 시작하는 정수거든요. n은. 그러니까 2의 0승 첫 번째 자리. 그다음에 2의 1승 두 번째 자리. 2의 2승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4개였다. 그러면 2의 3승 8번째 자리에 들어가죠. 근데
코드가 7개밖에 없으니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페리트 비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해밍 비트가 이제 네 번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해밍 코드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정보 비트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정보 비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리트 비트가 이제 검사하는 비트가 있다겠죠. 어디를 검사해요? 자, 제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겠어요. 이것들을 다 이제 숫자로 고치는데, 이진수로 고치는데 7이 제일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 7을 이진수로 고치면 111이 되죠. 그러면 모든 숫자를 다 세 비트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001, 010, 011, 100, 101, 110.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이 페리트 비트는 자기 자신부터 해서 첫 번째 1이 있는 것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잖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 3, 5, 7번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리트 비트는 두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1이 있는 걸 다 검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2, 여기도 있잖아요. 3, 그 다음에 여기 있죠. 6, 7. 2367, 2367을 검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들어가는 페리트 비트는 보세요. 세 번째 자리에 1이 있잖아요. 그러면 4, 5, 6, 7이 다 세 번째 자리에 1이 있죠. 그래서 4, 5, 6, 7을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짝수라고 했으니까 1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게 짝수 페리트 비트라고 했으니까 1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1, 3, 5, 7을 한번 세보세요. 1, 3, 5, 7의 1의 개수를 세면요. 여기 1 하나 있고요. 없죠. 1 하나 있죠. 없죠. 그러면 두 개니까 짝수 맞잖아요. 더 이상 1이 필요 없죠. 짝수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2, 3, 6, 7을 세보세요. 2, 3, 6, 7. 여기 2, 3, 6, 7을 세보면 1이 3개잖아요. 홀수죠. 1이 하나 있어야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5, 6, 7을 세보세요. 4, 5, 6, 7이 이거죠. 그러면 1이 3개잖아요.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뭐가 될까요?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진수니까 10진수로 고치세요. 그러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4의 자리 하나, 2의 자리 하나 있으니까 6이죠. 여섯 번째 행이 잘못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섯 번째 행. 요거에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1이 잘못된 것은 수정하려면 0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1이 잘못됐다는 것은 0이겠죠. 0 말고는 있겠습니까? 1 아니면 0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0으로 고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1101 나와 있는 거 001101 4번이네요. 이게 답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풀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밍 비트 조건이 여러 개 바뀔 때마다 하는 방법, 요령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규칙적입니다. 비트 수가 이게 이제 16, 17 이렇게 가더라도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보이기는 이거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20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IEEE 802.3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자, 우리 이제 IEEE 802.3에 표준화는 CSMA CD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802.4는 토큰 버스 방식입니다. 자, 5는 토큰 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이 6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CSMA CD는 802.3이고요. 토큰 버스는 802.4고요. 그 다음에 링은 802.5다는 거. 항상 이 두 개가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라 했어요? 버스를 타야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요. 손잡이가 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먼저다. 버스를 먼저 타야 링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오라겠죠. 그래서 버스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링입니다. 그 다음에 DQDB 802.6이다.
무선 랜은 802.11이고요. 무선 펜 기술은 802.15까지.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었어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